안녕하세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비싼 배, 바로 이 LNG 운반선 시장을 어떻게 대한민국이 사실상 싹쓸이하게 됐는지 그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질문,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보통 일이 아니죠. 여기에는요, 엄청난 야망과 치밀한 전략, 그리고 때로는 아슬아슬한 도박까지 이 모든 게 뒤섞인 한 편의 드라마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자, 그럼 이야기의 첫 장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한국이 이 무대에 등장하기 전 이 시장은 한 나라가 완벽하게 그야말로 철옹성처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이었죠. 영하 163도?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웬만한 강철도 이 온도에선 툭 치면 유리처럼 깨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LNG선은 그냥 큰 배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거대한 폭탄이 될 수도 있는 액체가스를 안전하게 실어 날라야 하는 최첨단 기술의 결정체인 셈입니다. 당시 시장에는 크게 두 가지 기술이 있었어요. 일본이 표준으로 밀던 모스 방식은 저기 보이는 것처럼 배 위에 거대한 축구공 여러 개를 얹어놓은 모습이었죠. 튼튼하긴 한데 네모난 배에 동그란 걸 넣으니까 죽는 공간이 너무 많았어요. 반면에 프랑스 기술인 멤브레인 방식은 신발 상자처럼 배 모양에 딱 맞춰서 탱크를 짜놓는 방식이었습니다. 화물을 7%나 더 실을 수 있었지만 당시에는 저거 안전한 거 맞아? 하는 검증 안 된 비주류 기술 취급을 받았죠.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일본의 지배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진짜 실감이 나실 겁니다. 60년대부터 시장을 개척해서 80년대에는 전 세계 LNG의 80%를 혼자 다 썼어요. 가스를 사고 배를 만들고 운송하고 그냥 생태계 자체를 독점해버린 거죠. 이때 모스 방식은 곧 일본 표준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바로 이 철옹성에 정말 아무런 경험도 없던 한국이 도전장을 내밉니다. 모두가 이건 무모하다고 절대 안 된다고 말렸던 그 대담한 전략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1980년대 한국 정부가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보통은 가스를 파는 쪽에서 배까지 알아서 갖다 주잖아요. 근데 한국은 아니, 됐고 가스는 우리가 살 테니 운송할 배는 우리가 직접 만들게 라고 선언한 겁니다. 단 한 척도 만들어 본 적 없는 국내 조선소에 정부 돈으로 발주를 준 거죠. 이 결정 하나가 나중에 1,000억 달러가 넘는 거대한 시장의 문을 연 말 그대로 신의 한 수가 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데요. 바로 일본과 한국의 방식이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일본은 정부가 나서서 여러 회사를 한 팀으로 묶고 일을 나눠주는 협력 모델이었어요. 안정적이긴 한데 서로 원가 다 알고 하니까 경쟁이 좀 느슨해지죠. 반면에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물량은 줄게. 대신 너희끼리 피 터지게 싸워서 이겨라.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경쟁이었습니다. 이 살벌한 내부 경쟁이 역설적으로 한국 조선업을 세계 최강으로 단련시킨 비결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사건이 터집니다.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인데요. 한 한국 기업이 세계 조선업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릴 세기의 도박을 감행하게 됩니다. 1998년 아시아의 IMF 외환 위기가 닥치죠. 다들 허리띠를 졸라매던 시절, 당연히 LNG 수요도 뚝 떨어졌습니다. 배는 남아두는데 일감은 없으니 시장은 어떻게든 더 싼 배를 원하고 있었어요. 모두에게 위기였던 바로 그때 누군가에겐 엄청난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우조선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입니다. 아니, 고작 비주류 기술인 멤브레인 방식 배에 한 척 만들어본 회사가 갑자기 자재 업체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 50척 만들 거니까 부품값 확 깎아서 독점 계약합시다. 진짜 대담하지 않나요? 결과는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50척 분량의 부품을 왕창 사들이면서 원가를 확 낮춘 데다가 마침 IMF 때문에 환율 효과까지 터졌거든요. 3억 달러 하던 배 가격이 순식간에 2억 달러 아래로 그냥 뚝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가격이었죠. 그 도박의 결과가 어땠냐고요? 이 그래프 하나면 모든 설명이 끝납니다. 말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혔어요.
공간 효율 좋은 멤브레인 방식이 비주류에서 세계 표준으로 올라섰고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시장의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모스 방식은 이제 소수가 되어버렸죠. 자, 이제 외부의 적이었던 일본을 따돌렸습니다. 그럼 끝일까요? 아니죠. 한국의 빅3 조선사들은 이제 서로에게 총구를 겨눕니다. 누구 하나 쉴 틈 없는 끝없는 기술 전쟁, 말하자면 혁신의 군비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 첫 포문은 역시 대우조선이 열었습니다. 멤브레인 방식과 파격적인 원가 전략으로 일본의 시대를 끝내고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죠. 하지만 대우의 독주는 길지 않았습니다. 2006년, 이번엔 삼성이 전혀 다른 카드를 꺼내 들어려 카타르에서 미국까지 가는 새로운 장거리 항로가 생겼거든요. 여기에 딱 맞는 연비가 훨씬 좋은 DFD라는 전기 추진 엔진을 들고 나온 겁니다. 연료비를 획기적으로 줄인 이 기술이 또다시 시장의 표준을 바꿔버렸습니다. 경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2014년 이번엔 미국이 슈엘가스 덕분에 LNG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바뀌는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이 변환을 읽은 대우가 또 한 번 치고 나갔죠. 기존 엔진들의 장점만 쏙쏙 뽑아서 만든 더 강력하고 효율적인 저속 가스 엔진을 선보인 겁니다. 보세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으며 발전해온 겁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한번 정리해볼까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진짜 비밀, 한국조선업의 성공 공식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핵심은 딱 이겁니다. 첫째, 현대, 대우, 삼성, 이 셋이 서로 죽어라 경쟁하면서 누구도 안주할 틈을 주지 않았다는 것. 둘째, 고객이 이거 바꿔주세요 하면 밤을 새워서라도 도면을 다시 그리는 그 엄청난 고객 대응 능력. 셋째, 애초에 우리 배는 우리가 만든다고 판을 깔아준 정부의 과감한 첫 단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어떻게 해가 아니라 웃자겠노, 해야지 하면서 결국 해내고 마는 그 특유의 끈기와 문화가 있었던 거죠. 지난 20년 한국은 정말 눈부신 혁신으로 세계 정상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등 뒤에서는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쫓아오고 있죠. 과연 한국조선업은 이 거센 추격을 뿌리치고 앞으로의 20년도 지배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